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날씨가 무덥죠? 오늘은 좀 유치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옛날에 드린다고 했죠?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그 실전 사례를 통한 판례도 있거든요. 그럼 판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유치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주식, 경매 입문 한 3년차, 4년차는 멀미날 수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막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이 막 지금부터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2, 3년 되신 분들 아니면 내공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보시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유치권 실전 사례에서 판례 1편, 그다음에 이제 물론 실전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기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없다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단에 이제 후단에 주식 코멘트를 좀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물건 한번 볼게요. 옛날에 요게 여러분 사건 번호 메모해 놓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나중에 교재 편찬할 때 이런 걸 다 올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사건 번호 말씀드릴게요. 2005 타경 9953. 요거하고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 판례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판례에서 배울 점이 잠깐만요. 저도 좀 메모를 좀 해놨는데 이 판례에서 배울 점이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여기 이제 9억이 있었어요. 9억이 있었고 여기 9억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아까 그 보인 건물 있죠? 건물을 좋게 졌어요. 건물을 졌는데 여기에 이제 유치권이 들어왔거든요.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가 허락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그 미등기 건물이거든요. 등기는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럼 사용 승인이 안 났다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된 경우, 그런데 이 저당권자는 요 건물을 촉탁등기라는 거 뭔지 아시죠? 촉탁등기를 해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적으로 경매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지타가 말았어요. 공정이 한 90% 정도 됐는데 지타가 말았는데 90% 정도 되거든요, 공정이. 그런데 여기에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유치권이 부건물을 때리 붓고 신건물에는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죠? 구건물에만 미치지 신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것이 실질적으로 재판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재판으로 간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에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 건물을 다 말았어요. 그러면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그리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어요. 이 건물은 내 것이 아니야. 낙찰받아도. 자, 낙찰받아도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토지만 낙찰받으면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그죠? 지료청구, 성립 아니면 철거청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고 그래요. 자,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왜? 저당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저당권자가 요 건물을, 그죠? 촉탁 등기를 해서 이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물장은 없고 사용 승인도 안 받았겠죠. 단지 등기부만 있는 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경매로 나왔어. 그럼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유치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되냐? 왜? 판례에 따르면, 자, 판례를 보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서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경매에 나오면 이게 만약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죠? 건물이라고 한다면 유치권도 인정이 되지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건물과 토지가 같이 나왔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이 토지와 같이 경매로 나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유치권 인정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데 무슨 유치권이 인정이 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그죠? 어떤 분은. 그런데 다른 분은 자 일괄 매각이잖아. 건물도 매각, 토지도 매각. 건물은 물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돼. 그런데 유치권이 인정이 돼. 이해 안 가십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막연히 어떤 강사가, 저 같은 강사가 막 내려 떠들죠. 토지가 건물에 나왔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돼. 그러면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그죠?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면 철거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이 건물을 진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유치권도 인정 안 된다. 저도 그렇게 항상 설명하죠.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죠? 왜? 원래 이 법정지상권 원칙적인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지만 그죠? 이 저당권자가 같이 이 건물을 경매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이런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니까 이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것은 제가 판례는 있어요, 여러분. 판례는 있는데 여러분들께 답은 안 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판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토지와 건물을 같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돼. 그리고 건물은 촉탁등기로 소유권 보전이 돼 있어. 그런데 여기 유치권이 있어. 이런 경우 가지고 고민하신 분은 엄청나게 많죠. 아마 많을 거라고 봐요. 제가 유치권 상담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상담은 요 근래 제가 처음 한번 해봤어요. 요 근래 처음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판례도 없어요, 사실은요. 판례도 없지만 판례 내용에 있어요. 판례 내용에. 그 긴 판례 다 읽어보시려면 힘들죠. 힘들죠, 여러분. 자, 그래서 유치권 판례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법정이상권 판례도 한 150개, 120개 정도.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일괄 매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법정이상권이 성립 안 되지만 소유권 보전 등기를 촉탁 등기로 인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서 저당권자가 같이 건물을 일괄로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니까 유치권도 인정 안 할 거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들 고수신가? 고수들도 이거 몰라요. 학원 강사들한테 물어보세요. 학원 강사들도 몰라요, 진짜.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물건의 판례를 통해서 한번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판례를 통해서요. 자, 여러분, 근데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답 없어요. 답이 찾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제가 빵 한번 사드릴게요. 케이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진짜로. 자, 그래서 한번 이 물건의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똑같은 물건이죠?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세 필지 110억짜리가 25억이 낙찰을 했습니다. 110억짜리를 25억이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울산지방법원 2008 7일 23일 선고 2007 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쭉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내용 이제 사건 개요니까 이거든요. 사건 개요니까 쭉 읽어보시면 알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할 것들이. 의사 표시에 증거가 없다. 자, 유치권자가 원고하고 피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고는 낙찰자, 피고는 유치권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유치권 포기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뭐냐면, 근저당이 설정된 후에, 그죠? 근저당 설정된 후에, 그 다음에, 선순위 물권자인 우리은행이죠? 그죠? 저당권자에 대해서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유치권을 포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것은 누가 주장하는 거죠? 요것은 원고, 낙찰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유 없다. 증거가 없다. 증거는 당신이 증명해라. 그죠? 낙찰자 네가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게 있으면, 유치권 포기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게 있으면 당신이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자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저 또 가진 거 불알 쪽인데 돈하고 없잖아요. 그죠? 은행도 숨기고, 그죠? 유치권자도 숨기고, 소유자도 숨기면 이거 알아낼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법원이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게 판단한 거죠. 자, 그럼 의사표시에 증거가 없다. 그죠? 유치권을 포기했다는, 그죠?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권을 포기했다는 어떤 그런 걸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공사 도급계약서는요, 유치권 포기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유치권을 포기했다라는, 그죠? 그런 어떤 그 증거가 없다. 그래서 증거는 누가 제출해야 된다고요? 원고인 내가, 낙찰자인 내가 만들어서 증빙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낙찰자가 뭐 이런 그 저희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구건물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신건물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럼 저당권 효력은 여기에 미치잖아요. 작은 건물에 미치잖아요. 그래서 낙찰자인 사람이 또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또 저기를 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은행이 이 사건 구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신축 건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죠? 그럼 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이, 그죠? 이 새롭게 건물을 크게 세우려고 하는 그 소유자한테, 그죠? 동의를 해줬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대요. 그죠? 이것은 아마 우리은행에서도 동의를 해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뭐라고 했냐면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은 사전 동의나 승낙도 없이 임의로 구건물을 때리 붓고, 그죠? 신건물을 지었다 이거야. 신건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원 판단은 구건물 및 철거 및 신축 건물에 대해서 은행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그 유치권자가 또는 소유자가 제출했겠죠, 서류를.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의칙의 문제예요. 신의칙의 문제. 자, 이게 낙찰자 건물이 이렇게 지었잖아요. 건물이 졌고 여기 저당권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낙찰을 제가 이때 받았어. 그런데 신의치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낙찰자가 또 주장을 한 거예요. 그죠? 이 건물을 질 때 우리은행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당권이 있었다. 저당권 금액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 유치권자가 건물을 그런 것을 등기부를 보면서 봤으면서도, 그죠? 그렇게 많은 채권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건물을 졌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건 신축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이 신의칙으로 우리가 유치권을 깨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신의칙으로. 물론 이 신의칙에 관련된 판례는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유치권 설명하면서. 그래서 공사장 지금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그쪽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유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유치권자가 이제 이것은 뭘 모르고 하는 말이죠. 낙찰자가. 자, 건물이 이제 이렇게 낙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유치권을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유치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낙찰자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경매 대금에서 낙찰 금액에서 유치권자도 배당을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한 거죠. 당연하죠. 유치권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는 없어요. 단지 그리고 또 이 그 경락자에게 돈 달라고 할 권리도 없어요. 그죠? 다만 내가 이건 점유할 뿐이에요. 건물을 점유할 뿐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법원도 그러잖아요. 대법원도. 저희 울산지방법원도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 독자적인 주장에. 그죠? 이것은 유치권자도 배당을 받는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여기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렸네요. 법관님이. 자, 그래도 또 이제 이 낙찰자가 원시취득을 또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원시취득. 제가 이것은 뭐 판례 이렇게 다 안 한 거예요. 판례는 그냥 다 이렇게 검은 글자로만 돼 있거든요.
제가 요것은 정리해서 이렇게 단락단락마다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이렇게 쉽게 안 돼 있어요. 되게 쫙 연결돼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표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을 또 주장했어요. 뭐냐면 피고가 그러니까 유치권자죠. 유치권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됐을 때 요 유치권자가 원시 취득자다. 원시 취득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낙찰자는. 낙찰자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법원에서는 원시 취득은 무슨 원시 취득 강아지 풀뜯는 소리 하지 마라. 원시 취득자는 이 도급자다. 그죠? 신축 건물을 하청준 도급자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죠? 도급인이 소유권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죠? 도급인이죠. 도급인이 원시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낙찰자분은 이제 별의별 어떤 항소를 그러니까 변명을 다 드러내는 거죠. 별의별 변명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원시 취득도 유치권자는 아니다. 그죠? 도급자가 원시 취득자다. 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참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의 사건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문제예요. 법정지상권 문제. 법정지상권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일부러 가렸어요. 가린 게 아니라 여기 판례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정말 중요한 건데, 자, 제가 설명드리자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조금 피곤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주식 강의도 조금 이따 할 건데, 잘할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법정지상권, 자, 토지가 경매에 나왔고, 그죠? 건물은 매각 제외야. 건물은 매각이 아니야.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이 낙찰자인 저는 토지만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건물을 진 사람이 유치권도 행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유치권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인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죠? 유치권도 당연히 인정되지 못한다. 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그런데 자, 이 사안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구건물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 후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신축이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죠. 그러면 여기에 공사한 공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치권은 지금 인정이 되고 있어요. 유치권은 지금 유치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촉탁 등기해서 이 도급자인 원소유자인 사람한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이 토지와 함께 경매로 나왔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니까 유치권도 인정 안 되냐?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받았으니까 그죠? 유치권은 인정되냐? 그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학원 다니신 분들 제 강의 많이 듣고 있죠? 그리고 강사분들도 즉답할 수 있으면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즉답 제가 영상 올리고 뭐 한 150회까지 아니면 또 200회까지 즉답이 없으면 대부분 다 모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력 좋으신 교수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요 부분은 제가 답을 안 드린다고 했죠. 처음부터 퀘스천 마크로 지킬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 판례 하나 가지고도 아이고 요 물건 하나 가지고도요. 요 물건 하나, 그 다음에 요 판례. 제가 이제 제 교재, 몇 페이지야, 이게?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물건에 관련된 판례가 여기 있고, 이 판례, 아마 이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또 따라 하시는 분 있으면, 또 모르겠네, 또. 누가 따라 하려나? 제가 요즘 강의만 하면 이상하게 막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목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보다 구독자도 막 몇십만 명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고작 4,300명밖에 안 돼요. 살려주세요. 저도 좀 커보게. 근데 좀 따라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요 물건을 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고, 이제 판결하고 같이 유추해서 대입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 판결문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배울 게 많다. 굉장히 배울 게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는 물론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 안 하냐, 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유치권 않지만 유치권 성립하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문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은 경우도 100억짜리를 20억이 낙찰 받았잖아요. 5분의 1 가격으로 낙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유치권도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정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심사숙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유치권도 없냐,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없지만 유치권은 있냐, 요 부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오늘 터치했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주식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아유. 오늘 모르신 분들은 댓글을 다시든지, 또 이렇게 유치권 판례라든가 아니면 유치권 소송에 휘말리는 분들, 아니면 또 유치권을 지금 뭐 경매 입찰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하셔요. 무료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저장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한번 볼게요. 업종을 먼저 볼까? 뭐 이제 아까부터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되니까 뭐. 그래서 이제 종합지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2455를 돌파했네요. 그죠? 2450 돌파. 일단은 맞았습니다. 2500까지 갈지, 또는 여기 2600까지 갈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0.75 BP 금리 인상이 단행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2300에서 2500 또는 2550 이 사이에서 당분간 이제 9월 며칠 날 있나? 9월 24일 날 있나? FOMC가? 그때까지는 8월달 9월달까지는 등락 혼조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이라도 또 다른 악재가 나와서 2300 깬다면 뒤도 돌아오시려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주식이 종합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5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50%만 투자하시고, 정말 차트 완성도가 높은 거 외에는, 그리고 또 지금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 대체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자력, 그다음에 수소, 그죠? 요거 외에는, 또는 8월 달에 테마가 있는 거 외에, 그리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외에는 손대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종목을 하나씩 볼게요. 제가 7월달 6월달에 했던 종목들은 이제 안 볼 거예요. 안 본다고 했어요. 제가요. 뭐 BHI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다른 걸로, 새로운 걸로. 그렇지만 옛날에 지나갔던 거 아픈 자식 중에 하나, SDN이 오늘 뭐 급등해가지고, 제가 SDN은 사실은 다른 건 다 수익 났는데 이 SDN만 사실은 저도 손실받고, 여기서 2,800원대 사가지고, 그죠? 여기서 제가 손절하고 나왔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렸어요. AS를 해드렸어요. 물론 저는 없지만 저 때문에 또 산 분도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팔 필요 없다. 지금 자리에서는 팔 필요 없다. 좀 더 보유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아팠으니까 저도 남들한테 손해를 끼치기 싫거든요. 저로 인해서 만약에 주식을 샀다고 한다면 그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은 SDN은 저는 팔고 나왔지만 저희 같이 투자하시는 어르신분도 못 팔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 제가 그분이 마음이 아파서 계속 주식 강의할 때마다 SDN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던 거예요. AS를 해드렸어요. 안 그랬으면 뭐 그냥 나몰라라 했는데, 좀 그래서 오늘 좀 다행히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해서 잘 팔고 나오셨더라고. 이분이 3,250원인가? 아니. 3,250원에 전량 털고 나오셨어요. 네, 뭐 내일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뭐 내일 또 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게. 거의 한 달을 기다렸잖아요. 한 달을 이렇게 마음고생 하셔가지고 그래도 꽤, 그죠? 몇 프로 드셨더라 이분이? 10몇 프로, 17%? 그러니까 그렇게 드셨더라고.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우리 단톡에 제가 올리지 말아야겠는데 그분이 감사하다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이라. 근데 어쨌든 SDN은 이제 저번 달에 했던 거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손절가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안 그러면 당분간 또 고생을 해요. 물론 저는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서 항상 주식을 추천해드려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박 사장이 추천하면 한 달이든 보름이든 그 후에 폭등한다고.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추천한 것 중에 진짜 반절은 대부분 다 10%, 20%씩 다 수익 나요. 한 달 안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한데 제 자랑이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월달부터 말씀드릴 종목 아남전자. 아남전자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남전자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삼성의 M&A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용 특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남전자가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삼성전기는 하만이라는 곳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다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삼성전기가 바로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슬라 관련주기도 하고 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그다음에 M&A 관련주 여러 가지 이제 테마가 있어요.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래서 아남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몰라 우리 세령님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집이라고 봤죠. 그리고 설명 다 해드렸어요.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한 추세선. 또 오늘 처음으로 공개한 이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자, 어떠세요? 제가 추세선 하나 기가 막히죠? 두드려 맞고 지금 여기 추세선 하단에 있어요. 안 깼어요. 어제도 오늘도 아래 꼬리 이쁘게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2,900원, 3,000원까지 예상합니다. 물론 오버시팅 나오면 3,000원, 300원, 5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제 그림은 그래요. 제 그림은 그런데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게 되면 당분간 또 고난의 시간을 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고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남전자에 대해서 매출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베트남에 6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장도 완공을 했고 때문에 앞으로 아남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 종목 샀습니다. 샀어요. 제가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항상 우리 이제 저 같이 투자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그랬어요. 이때 조금 샀지만 이때 계속 분할해서 샀지만 2,500원 깨면 추가로 더 사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고 싶은 물량에 거의 한 50%를 샀으니까 이제 그만 사고 2,500원 설령 깨면 제가 말씀드린 추세선 깨면 더 사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남전자 여러분들 한번 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제 예상이 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손절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2,300원. 손절가는 정말 2,300원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캠시스는 제가 저번 강의도 말씀드렸죠. 자, 원래 주식은 이 상승 하락 트렌드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트렌드를 지금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한번 사보자. 그죠? 지금 저희들은 10% 이상 수익이 지금 났습니다.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근데 오늘도 팔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쯤 이 500일선을 제가 봤을 때 돌파하게 되면요.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매수한 가격 2,000원, 2,030원, 2,040원 깨지 않으면 안 팔 겁니다. 일단 저는 주식을 조금 이번에는 막 여러 가지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제가 찝었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이렇게 뭐 보름이든 20일이든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가 캠시스는 카메라 관련주, 그 다음에 생체인식 관련주,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관련주, 그 다음에 실적 폭발주. 왜냐면 작년 매출이 5천억이었거든요. 5천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이 2천억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잘하면 1조 클럽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 매출에 더블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캠시스를 추천하는 겁니다. 캠시스를. 이 손절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천원 잡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손절가 깨면 여러분 매도하세요. 저희들은 워낙 싸게 잡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지만 2천원 깨지기 전에는 이 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2천원 깨면 무조건 손절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1분기 만약 2분기 때도 한 2,500 나오면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한 8천억 이상은 되겠죠. 그래서 잘만 하면 캠시스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좀 증가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차트도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삼각형으로. 그래서 캐드콤이 만약에 1조 클럽에 입성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탄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주봉을 한번 볼게요. 또 왜 그러냐? 주봉으로 보면 자 옛날에 캐드콤이 8천억일 때 매출이 8천억일 때 뭐 8천원 9천원이 있었죠. 자 그러면 올해는 무조건 매출 8천억 이상 된다. 그러면 최소한 뭐 4천원 5천원 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재령전기 말씀드렸죠. 재령전기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작년에 3배다 3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거다. 그렇지만 저는 안 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께 사랑으로 못 드리겠어요.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십시오. 현대일렉트릭.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저희들 공개 단톡에 또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10대분한테 제가 보냈어요. 목요일 날 24,700원 이하에서 왔어요. 이 가격 그때까지. 무조건 사라. 저도 신용으로 2,000주 샀습니다. 그죠? 신용으로 2,000주 샀어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 수익이 됐습니다. 오늘 다 팔았어요. 오늘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단톡에요. 물론 이제 카톡 보여드리려면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증거자료 다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현대일렉트릭은 보유하고 있지만 오늘 갭상승이나 또는 플러스권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또 월요일날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익질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접근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분간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세요. 근데 저희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없네 이게 어디 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었어요. 사람들한테 그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원래는 유일 로보틱스를 살라고 그랬어요. 이 차트가 이쁘게 만들었죠. 급등을 시키고 난 다음에 딱 한 달 동안 조정을 했고 이쁘게 좀 가격 조정을 했죠. 기간 조정을 했죠. 기간 조정. 그리고 오늘 딱 대가리 쳐들었어요. 금요일부터.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인데 이런 것들에 제가 이제 좀 저희들은 조금 저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깨버리면 그죠? 이런 것들이 또 가격을 이렇게 또 깨버리면 지수가 불안하니까 깨버리면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어서 이 종목을 추천하지 않고 제가 오늘은 이 종목을 추천했어요. 스맥이라는 종목을 추천했어요. 요게 옛날에 삼성전자에서 분사했던 로봇 관련주죠. 근데 뭐 오늘 사실은 뭐 옛날에 뭐 오른 것도 없어요. 오른 것도 없는데 오늘 저희들 마이너스 코에서 다 샀거든요. 2,490원, 2,480원, 2,490원, 2,500원. 그때 다 샀습니다. 그때. 2,490원, 2,495원, 2,500원, 2,505원까지 샀어요. 근데 그 이상은 사지 말자고 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지금까지 한번 풍력, 태양광, 이제 대처연기가 좀 돌았으니까 항상 끝단에는 로봇 관련주가 좀 돌아요. 월봉으로 보면 저번 달에는 음선이 나왔고 그죠? 이번 달에는 양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저희 공개 톡방에 추천을 했거든요. 물론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죠. 네, 조정은 하게 되면 아마 2,200원
조정을 하게 되면 뭐 여기까지도 조정할 수 있고, 그죠? 2200원이나 또는 여기 추세선까지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요 종목은 뭐 길게 보지 않고 요것은요, 그냥 짧게 오르면 판다, 그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손절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시고, 저는 손절가를 2,3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300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뭐 여기서 팔자라고 말씀드렸고, 뭐가 있지? 주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하이브 말씀드렸구나.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 대장주, 재생에너지 원래 설비에 관련된 대장주인데, 자, 저는 이 종목 되게 굉장히 좋게 보여요. 근데 워낙 이제 10조가 넘는 주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긴 해요. 그렇지만 돈이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빠지는 날마다 골라서 매집해 놓으면 월봉으로 볼게요. 이제 뭐 오른 것도 없잖아. 이제 오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이 대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삼성전자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뭐 더블 가면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뭐 4더블, 5더블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맹신하지 마시고, 주식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브 말씀드렸죠. 하이브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아침에 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이제 19만원 정도, 이제 19만원, 20만원 정도에서 팔자라고 이제 문자를 다 드렸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제가 볼 때는 좀 빠지면 어디 선에서 요 정도 선, 17만원 이하, 그죠? 17만원 이하에서는 조금 분할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브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하이브에 대해서는 정말 물론 BTS가 빠진 공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걸그룹이 대체할지 아니면 좀 플랫폼 사업으로, 또 이게 이제 게임도 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실적도 어마어마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내재 가치상으로는 뭐 20만원, 30만원짜리 25만원 정도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사실은. 근데 일단 위에 6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선 작용하기 때문에 좀 밀리겠죠. 그러면 16만원 사이에서, 또는 16만원대에서 17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주식 검색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 좀 좋은 종목을 발굴해 드려야 되는데, 좋은 종목 발굴 못 드리고,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안암전자. 일단 안암전자를 좀 2,500원까지 오면 더 산다, 그런 마음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시스 매출이 작년에 더블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1조 클럽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캠시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장기 투자가 라면 빠지는 날만 골라서, 주식은 항상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요. 플러스 때 사면 다 물려요, 여러분. 절대 플러스 사지 마세요, 주식. 마이너스 때 사지, 마이너스 때. 그리고 낙폭이 심화될 때 사세요.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물론 상승장일 때는요, 같이 플러스 사주는 게 맞아요. 좀 하락장일 때는요, 마이너스 사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스맥,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스맥, 이 종목 좀 이렇게 단타로 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게 하이브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브 뭐 16만원에서 17만원 사이, 또는 16만원에서 16만 5천 사이에서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너무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 감사합니다.